반갑습니다. 복지콕콕입니다. 드디어 보건복지부에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08년도에 시작되어서 벌써 15년을 맞고 있는 장기요양 제도는 5년마다 개편을 하며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2차에 비해 달라진 것들이 많아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그렇듯 장기요양보험제도 속에서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정책을 꼼꼼히 살펴서 그 정책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하고요. 또 정책을 잘 읽음으로써 미리 자리를 선점하여 기관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3차 기본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지침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3차 기본계획을 결정하고 발표하기까지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장기요양 제도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3차 기본계획은 크게 4가지의 주요 과제를 앞으로 5년간 안고 가게 되었는데요. 첫째,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둘째는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 체계를 구축할 것. 그리고 셋째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공급 체계 및 역량 지원. 마지막으로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4가지 주요 과제를 앞으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먼저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 요양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다양화, 의료, 요양 연계 등 재가 생활 기반 확충,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충분한 재가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우선 통합 재가 서비스와 함께 서비스 종류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재가 서비스는 이미 지난 2016년도부터 꾸준히 시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저도 당시에 통합 재가 서비스 시범 사업의 실무자로 참석을 했었는데 당시 주요 골자는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서비스를 한 대상자가 모두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3차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야간 보호 통합형과 가정 방문형의 2가지 유형으로 시범 사업이 확대되었고요. 현재는 주야간 보호 기관을 기반으로 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범 사업에서는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자의 의료 및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기존의 요양시설에서만 시행하던 촉탁이 도입까지 생각하고 있음도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방문요양 서비스만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사업을 확장하여 목욕, 간호, 주야간 서비스, 단기 보호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재가 서비스의 다양화인데요. 문턱을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포함하는 재가 환경 개선, 야간, 주말, 일시적 돌봄 등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을 위한 수시 방문, 얼마 전부터 시행되어 온 병원 진료나 외출 등을 지원하는 이동 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급여로 진행될지 비급여로 진행될지 알 수는 없지만 공청회에서 불필요한 공급자 요인 수요가 발생하고 요양 서비스 이용의 계층 간 불평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아마 연말에 발표될 수가 조정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두 번째는 의료와 요양을 연계하여 재가에서도 충분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고 중증 수급자를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 확대,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자들에게 의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양기관과 요양병원의 연계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기본계획에서 발표했던
의료, 요양, 복지 서비스 간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연속적 보호 체계 구축에 대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초진 평균 진료 시간만 1시간이 소요가 되고 전담 의사 1명이 28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있고요. 일정을 변경하면 의료 기본료도 받지 못하는 등 재택 의료 서비스의 다양한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마지막은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인데요.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지, 대상자 맞춤형 상담 체계 구축, 그리고 가족 휴식 지원, 단기 보호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돌봄에서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었고요. 현재 장기요양 재가 급여 중 방문 요양의 경우 하루 최대 4시간의 지원을 받고 주야간 보호의 경우 일일 8시간 기준 월 최대 30일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방문 요양 기준 나머지 하루 20시간 그리고 주야간 보호 기준 야간 및 심야 시간의 돌봄은 가족 등이 비공식 케어로 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Q방법론이란 모형을 활용하여서 가족 돌봄 유형별 지원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죠. 공단에 따르면 재가 수급자 가족 돌봄 제공자의 돌봄 유형을 8개로 유형화시켰었는데요. 크게 가족 전담형, 서비스 연계 중심형, 경제활동 병행형, 복합 돌봄형으로 나누었고요. 이를 각각 2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총 8개 가족 지원 체계를 장기요양 제도 밖 가족 돌봄 지원 정책과 연계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비전과 전략의 두 번째 주요 과제는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첫째, 수급자 등에 대한 예방, 사례 관리 강화, 둘째,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통합 판정 도입 및 등급 체계 개선, 마지막으로 신노년층의 진입을 대비하는 장기요양 서비스 기반 마련입니다. 이 내용들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수급자 등에 대한 예방, 사례 관리 강화를 위해서 장기요양 진입이 늦어질 수 있도록 등급을 받기 전부터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사업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제공하던 노인 돌봄 서비스를 소득 기준 초과자도 포함을 시키고자 하고 있고요. 특화된 서비스와 자원 연계를 통해서 가능한 등급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 노인 돌봄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가사간병이라고 불렀던 서비스를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확대시켜도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공단과 지자체, 기관의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례관리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기관에서는 대상자 욕구 사정이나 기능상태 평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활용에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급여 제공 계획 수립 및 자체 모니터링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년마다 이루어지는 평가의 세부 지침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라도 기본 계획을 반드시 숙지해 두시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한 사례 관리, 즉 케어 매니지먼트는 통합제가 1차에서부터 강조되어 왔었고요. 앞으로 더욱 그 중요성을 평가나 모니터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두 번째는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통합 판정 도입 및 등급 체계 개선인데요. 사실 기관에서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통합 판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총 9개 지역에서 1차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 서비스, 지역사회 노인 돌봄 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인정조사 항목과 등급 판정 모형을 개편했고요. 특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를 전면 개편하고 통합판정위원회 내의 의사 3인으로 구성된 의료적 판단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합판정 체계 개념도입니다. 다음은 등급 체계 개선으로 현재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외 A, B, C로 구분되는 것이 앞으로는 1에서 6등급 그리고 등급 외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5등급과 6등급은 치매 등급입니다. 등급을 구분할 때 예전에는 인정조사표에 따른 점수와 의사소견서에 따라서 최종 등급을 결정하던 것이 특정 질환별로 개편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현재의 치매, 뇌졸중, 파킨슨, 루게릭 등의 노인성 질환에 따른 등급을 판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장기요양 등급 인정액이나 시간별 수가가 상당 부분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듯하네요. 보건복지부는 공급체계의 혁신을 위해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과 퇴출 관리를 또한 강화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인 유니트케어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기관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니터란 소규모 생활 단위와 간호 단위를 일치시켜서 공간과 돌봄의 융합을 도모하는 시설 형태인데요. 이 모델에 별도 수가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정책이 계속 발표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노인요양 공동생활시설을 진화할 확률이 커 보이는 정책입니다.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마지막은 신노년층의 진입을 대비하는 정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란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이죠. 초고속 경제 성장 시기를 주도한 노인들이 새롭게 장기요양 제도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베이비 부모 세대는 우선 학력이 높고요. 민주화를 통해서 익힌 다양한 욕구들을 표출하는 세대라는 것을 정부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베이비 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신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이제까지의 가사일에서 벗어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급여 정보 제공 강화, 신기술 활용 등 복지 연구의 다양화도 내세우고 있는 것 같네요. 비전과 전략 세 번째 주요 과제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공급 체계 혁신 및 역량 지원입니다. 그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수급 관리 및 공급 체계 혁신, 양질의 서비스 관리 체계 마련,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인데요. 첫 번째 장기요양기관 수급관리 및 공급체계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별 장기요양기관 수급관리를 분석한 뒤에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 민간 요양시설을 확충한다고 합니다. 현재 턱없이 부족한 공립 치매 전담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요. 공급 부족 지역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 거주 공동주택에 주야간이나 단기보호 같은 재가시설 설치를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주야간이나 단기보호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정책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 설명드린 유니트 케어 모델로 운영하시는 것이 좋겠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공급체계 혁신 및 역량 지원 두 번째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과 퇴출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2019년부터 시작된 지정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관 설립 시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지정을 받아야 6년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그 후 6년마다
지정갱신제를 통해 불량한 시설들을 퇴출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에서는 평가뿐만 아니라 6년간의 운영을 위한 지정갱신제 준비 또한 필요해졌고요. 이 부분은 제 동영상 지정갱신제에 잘 설명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 관리 및 공급 체계 혁신을 위해 정부에서는 한국형 유니트 케어 모델과 요양시설 내 의료, 간호 기능 강화를 포함시켰는데요. 이 유니트 케어는 앞으로 장기요양 제도에서 지정갱신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낱말이 될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실시되는 한국형 유니트 케어에서는 1, 2인실과 공용 생활 공간, 개별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고요. 신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유니트화로 유도한다는 것이죠. 유니트는 원래 일본에서 시작된 생활 단위 요양 서비스인데요. 수급자를 보살피는 방법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입소자들이 개인 침실을 갖고 개인 생활 패턴을 존중하는 자택 수준의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었는데요. 유니트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유니트 케어가 되는 것이죠. 이는 개인의 개성과 생활 패턴을 존중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용 생활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일본의 유니트 케어 시설 모델을 잠깐 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그 외 요양시설 내 의료와 간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촉탁이 즉 계약의사 제도의 내실화와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확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현재 촉탁이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부에서 개선할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공급체계 혁신 및 역량 지원 두 번째는 양질의 서비스 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만 해도 위기 상황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감염이 무더기로 일어나고 요양병원과 달리 요양시설에서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코로나19가 진행될 때 가족들의 면회조차 허용되지 않았을 때 노인학대가 많이 일어났음이 현재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정부에서는 요양병원처럼 노인요양시설에서도 CCTV 설치화 의무를 올해 6월부터 법제화했고요. 정부에서는 학대 예방 대응 강화를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고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평가 항목에 삽입시켜 두었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급식 서비스 제공 체계를 위해서 기존 1회 식사 인원 50인 이상인 경우에 영양사 배치가 의무였던 것이 그 배치를 확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고요.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확대를 통해 개선이 힘들었던 급식관리 기준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위탁급식은 35.9%로 급식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있었는데요.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 부분 개선을 위해 위탁업체가 시설로 들어와서 직접 조리하는 것도 검토 예정이라고 하니 노인들의 영양 문제가 조금은 나아지길 희망해 봅니다. 다음은 양질의 서비스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권장하기 시작한 한국형 유니트화에 따라 별도 수가를 신설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고요. 또한 지정제의 심사를 통해 안전과 인권보호 우수기관에는 평가에서 우수기관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인센티브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평가 최하위 기관은 페널티를 줌으로써 지정갱신을 더욱 어렵게 할 방안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공급체계 혁신 및 역량 지원 세 번째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로 서비스 취약 지역이나 업무 강도에 따라서 수당이나 가산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중증 1, 2급 대상자를 케어하는 요원에게는 이미 가산금이 지급되고 있고요. 중증 수급자 중심으로 월 이용 한도액을 인상했고요. 그리고 주 8시간 이용 횟수를 월 4회에서 이미 6회로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이 인상이 되고요. 이 인상금은 요양보호사의 급여 인상으로 반영시켜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또한 인력 배치 기준 강화로 현재는 요양보호사만 정원할 예정입니다. 장기 근속 장려금 역시 개선하고 요양보호사 성급제를 도입하는 등 역시 장기 요양제도 속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직군들도 시급을 계산해 보면 최저임금이고 환경이 열악한데도 말이죠.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공급 체계 혁신 및 역량 지원, 마지막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현재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의무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었는데요. 표준 교육 과정 교재를 직무 역량 중심으로 개편했다며 교재를 새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직무 역량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부터 이렇게 직무 역량 중점 교육을 한다면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보다 전문적으로 곧바로 일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장과 교재에서 배운 내용들이 아직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올해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교육시간 확대는 내년으로 미루어졌는데요. 확대된 교육시간은 치매 교육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운영자, 수급자, 보호자 교육과 함께 요양보호사 대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운영자나 수급자, 보호자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이 역시 의무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과 목표 마지막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인데요. 현재 장기요양보험은 그 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만큼 부족한 상황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이 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정 건전성 강화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체계 개편, 스마트 장기요양 돌봄 체계 구축 등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장 내실 있게 변화해야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 첫 번째는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재정 건전성 강화로 등급을 신청하기 전부터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해서 비교적 비용이 덜 발생하는 재가해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부정적으로 등급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의심스러운 경우 인정사후 관리를 통해서 등급을 재조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등급을 받는 과정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수급자나 보호자 또 기관들 역시 다양한 방법들을 공유하기도 하죠. 시골의 경우는 마을 사람들이 신고를 함으로써 부정적으로 등급을 받은 사실도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공단에서 신경을 많이 쓸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또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 서비스인데요. 정부에서는 기관의 수입을 위해 한도에까지 모두 사용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더욱 꼼꼼히 살펴서 평가나 인정 갱신 심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가능하면 계장기를 반영하여 공단에서 작성한 서비스 계획 그대로 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기관의 투명성을 위해서 적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019년도부터 장기요양기관에 도입된 재무회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불투명한 기관을 퇴출시키려는 의지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 번째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 결정 등 재원 확보입니다. 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한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위험을 예측하고 또 적정 보험료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 두 번째는 거버넌스 체계 개편인데요. 장기요양 담당 조직 및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무위원회를 개편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주의 규제 위주 관리가 다른 전문기관에도 업무 전달 체계가 분산 관리되기를 희망해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사실 공단의 규제는 횡포에 가깝다시피 했었는데요. 이번 3차 기본 계획을 통해 관리의 힘이 분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 마지막은 스마트 장기요양 돌봄 체계 구축으로 미흡하지만 이미 통합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요양시설 내에 돌봄 로봇을 활용하여 종사자들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것 또한 기대해 봅니다. 이상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